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단지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28층 건물들이 줄지어 선 이곳에서 민수와 지영 부부는 결혼 3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34살의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고 지영은 31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지영은 어김없이 일어나 민수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였죠. 민수의 와이셔츠는 전날 밤 미리 다림질해둔 것으로 옷장에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세수를 하고 나오면 지영은 벌써 민수의 넥타이를 골라놓고 있었어요. 짙은 남색 정장에는 회색 넥타이를 밝은 회색 정장에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치시키는 센스도 뛰어났습니다.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놓은 것은 물론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30분 동안 두 사람은 하루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오늘 있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지영은 자신이 진행 중인 디자인 프로젝트 마감일이나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을 공유했어요. 민수가 출근길에 나서기 전 지영은 항상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지영의 습관이었죠. 이런 모습을 본 이웃들은 지영을 모범적인 신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전 시간 동안 지영은 집안 정리와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거실 소파의 쿠션을 털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화장실과 주방도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청소했죠. 점심시간 즈음 되면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는데 노트북 앞에 앉아 몇 시간씩 집중하곤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지영은 다시 주방에 섰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불고기나 제육볶음을 만들고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밑반찬도 서너 가지씩 준비해서 상차림을 풍성하게 만들었죠. 민수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저녁 식사 냄새가 반겨주었어요. 지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받아주고 슬리퍼까지 가져다주는 세심함을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민수의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주말이 되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지영이 장보기 목록을 적어오면 민수가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었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지영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흐뭇해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주로 나들이를 다녔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나누어 먹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영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민수는 지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민수의 직장 동료들은 회식 자리에서 지영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부러움을 표했죠. 특히 민수의 절친한 친구인 태호는 지영의 내조를 극찬하곤 했습니다. 태호는 민수와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로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호 역시 2년 전에 수진과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민수 부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수진은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집안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태호는 종종 말했습니다. 민수 너는 정말 복 받았구나. 지영이처럼 완벽한 아내 어디서 또 찾겠냐. 우리 수지는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어 버린다니까. 지영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적인 아내로 통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남편과의 갈등을 토로할 때 지영은 조용히 들어만 주었어요. 자신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미소만 지었죠. 미혼인 친구들은 지영을 보며 자신도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지영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라면 집에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지영은 외출복을 입고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어보자 지영은 대학 동기를 만나러 간다고 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영의 외출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사나흘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했고, 때로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사회활동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외출할 때 입는 옷차림이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진한 화장도 하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고 나갔어요. 새로 산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외출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에 나가서 9시면 돌아왔는데 이제는 10시나 11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지영은 항상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했죠. 민수가 누구를 만나고 왔냐고 물어보면 지영은 대충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던 지영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갔냐는 질문에도 그냥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었다거나 쇼핑을 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답변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출 후에도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거나 화장이 번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옷에서도 낯선 냄새가 풍겼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냄새였어요. 지영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물어보자. 지영은 친구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냄새가 너무 진해서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지영에게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수가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의 향수였어요. 지영이 사용하는 여성용 향수와는 확연히 다른 향이었죠. 민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자 지영은 백화점에서 향수를 시향해봤다고 둘러댔습니다. 집안에서의 지영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민수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방에 있으면서 그냥 소리로만 인사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예전만큼 정성스럽지 않았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개로 대충 차리거나 아예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민수와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영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죠.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함께 나들이를 다니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지영이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수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지영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결혼 후 집에만 있던 지영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영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문자나 전화가 오면 재빨리 받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했어요. 민수가 옆에 있을 때 핸드폰에 연락이 오면 지영은 화면을 민수가 보지 못하게 가렸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도 항상 엎어두거나 멀리 둬서 민수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영의 변화가 단순한 사회활동 확대라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의구심이 쌓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지영이 또다시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했는데 민수는 우연히 지영이 말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학 동기인 수연이었는데 수연은 오늘 지영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지영과는 한 달 넘게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지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쁘다고 하더라며 얼버무렸죠. 민수는 그 순간 지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주말 동안 민수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민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회사 동료 중에 이혼 경험이 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민수는 점심시간에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사설 탐정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민수의 표정을 보더니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고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화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와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오래된 건물 4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40,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민수를 맞이했는데 이름은 박탐정이라고 했습니다. 박탐정은 민수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비용은 200만 원이었는데 민수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동안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지영 앞에서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지영은 그 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외출을 계속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민수는 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딱히 새로운 발견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회사를 조퇴하고 탐정사무소로 향했어요. 박탐정은 민수를 보자마자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이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남성이 다름 아닌 태호였어요. 민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태호 말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표정도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전 목마를 타면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지영이 입고 있는 옷은 민수가 선물로 사준 원피스였어요. 세 번째 사진부터는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2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민수는 사진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탐정은 민수의 상태를 보더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추적한 결과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총 4차례였고 그중 3번은 모텔에 들렀다고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호와 지영의 불륜이 이미 2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태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더 이전부터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온 민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든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태호와 지영의 배신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했던 점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2달 전 태호 부부와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4명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때 지영과 태호가 유독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났어요. 민수는 그때 단순히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태호는 지영에게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레시피를 물어봤었습니다. 지영도 기꺼이 대답해주면서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민수와 태호의 아내인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우스갯소리로 서로 바꿔서 살까 하고 농담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웃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영은 태호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태호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태호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지영이 자신의 친구를 좋게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1달 전쯤 태호네 집에서 있었던 집들이 파티였어요. 태호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했었는데 그때도 지영과 태호 사이에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날 지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태호네 집에 도착해서도 지영은 태호와 함께 집 구경을 하며 인테리어에 대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수진과 함께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태호의 새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특히 태호가 인테리어 센스가 뛰어나다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도 태호처럼 꾸며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지영이 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태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태호의 취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민수에게 자주 물어봤어요. 민수는 그저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니 3달 전 회사 야유회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날은 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지영도 민수와 함께 갔었습니다.
야유회장에서 지영과 태호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었는데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두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마치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민수는 그때 그런 세부 사항들을 놓쳤던 겁니다. 야유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지영은 태호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수에게 태호 같은 친구가 있어서 부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아내가 자신의 친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핸드폰 메시지 내역도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지영이 핸드폰을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거나 화면을 가리는 일이 많아졌었어요. 그리고 문자 소리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 화장실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민수가 무심코 보니 태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태호가 지영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수는 그때 왜 태호가 지영에게 직접 연락하는지 의아했었습니다. 보통은 친구의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어요. 혹시 회사 일이나 모임 관련 연락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지영의 갑작스러운 외출 증가, 화장과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늦은 시간 귀가. 그리고 태호와의 개인적인 연락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동안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고 지영과 태호의 배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지영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지영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확실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중에서 이혼 소송 승률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리뷰들을 읽어보니 상간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더군요. 민수는 당일 오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30층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안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3년 차인 아내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탐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탐정이 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변호사는 사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영과 태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 출입 장면까지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박 변호사는 사진들을 다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모텔 출입 사진과 친밀한 스킨십 장면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지영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고, 둘째는 태호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이었습니다.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상간 소송의 경우 태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태호의 경제적 능력과 불륜의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어요. 민수는 금액보다도 태호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지영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면에서 민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민수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송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지영과 태호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하고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과 태호가 저지른 배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법적으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의지를 확인한 후 소송 절차와 예상 기간에 대해 설명했어요. 보통 이혼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상간 소송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주일 내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소송 기간 중에는 지영과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영과 태호는 곧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의 아내인 수진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수진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배신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수진과는 두 부부가 함께 모일 때마다 만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어요. 수진은 30살로 은행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태호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평소에도 남편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었죠. 민수는 수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급히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했더니 수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민수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민수와 수진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왔어요. 민수를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호와 관련된 일인데요. 수진은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태호가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지영의 이상한 행동들, 탐정을 고용했던 이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태호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수진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봉투를 꺼냈어요. 수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후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 태호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보면서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데이트하는 태호와 지영의 모습은 수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특히 회전목마를 타면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진들을 보고 나서 수진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모텔 출입 장면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태호가 맞았습니다. 평소 입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수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수진을 보며 민수도 마음이 아팠어요. 두 사람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였느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탐정이 확인한 바로는 최소 2달 전부터였다고 답했어요. 수진은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최근 몇 달간 태호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잦아진 야근과 회식, 주말 골프 약속들이 모두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민수는 수진에게 자신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도 알려줬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로 태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 태호와 직접 대화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태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태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졌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만약 민수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되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호와 지영이 치러야 할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어요. 민수와 수진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간 지 일주일 후 태호와 지영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된 후였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서 내용 증명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무엇보다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지영 역시 집에서 우편을 받고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두 가족의 평화였어요. 민수는 자신의 부모님과 형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지영의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지영의 어머니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딸이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영의 아버지 역시 민수에게 깊이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호의 부모님은 아들이 결혼 2년 만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절친한 친구의 아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태호의 형은 동생의 행동이 가문의 체면을 깎았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소송 소식은 빠르게 주변 지인들에게 퍼져나갔어요. 민수와 태호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부부로 알려졌던 민수와 지영. 그리고 민수의 절친으로 여겨졌던 태호의 배신이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회사 내에서 태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태호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상사들도 태호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특히 영업팀에서 일하는 태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개인적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태호가 담당하던 몇몇 중요한 클라이언트들도 소문을 듣고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어요.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태호는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그의 평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어요. 연말 인사발령에서 태호는 승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차장 승진이 유력했는데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회사 내에서 태호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영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지영은 주로 지인들의 소개로 일감을 받아왔는데 불륜 소식이 퍼지면서 일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한 여성 클라이언트들은 지영과의 작업을 꺼리게 되었어요. 지영과 함께 일했던 다른 디자이너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빨리 퍼졌어요. 지영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촬영이나 가족 사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 타격이 컸어요.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 작업들인데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고객은 없었습니다. 지영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도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어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기혼 여성들은 지영을 경계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태호와 지영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목격될 때마다 더욱 큰 비난을 받았어요. 이미 각각의 배우자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만나고 다니는 모습이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부도덕한 커플이라는 낙인이 완전히 붙어버린 것이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장소와 빈도 그리고 비용 지출 내역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호텔 이용료, 선물 구입비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태호의 아내였던 수지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동정과 격려를 받았어요. 반면 태호는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수진과 태호 사이에서 동료들은 망설임 없이 수진의 편을 들었어요. 태호는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주부 모임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지영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지 8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는 지영과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태우로부터 상간료 4천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수진 역시 태우와의 이혼 절차를 완료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혼 과정에서 거의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결혼 후 민수 명의로 구입했던 아파트와 적금, 그리고 주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자신의 불륜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에게 줘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그리고 민수에게 지불해야 할 상간료까지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태호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져 결국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불륜 스캔들이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회사도 태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영은 프리랜서 일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평판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배달일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태호와 지영은 각자의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서로만 남은 상황에서 의지할 곳은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불륜 커플이라는 소문을 듣고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겨우 구한 집은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이전에 넉넉했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영은 생계를 위해 몸을 혹사시키며 일해야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 했어요. 아이들까지도 부모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에서의 민수는 오히려 동료들의 동정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불쌍한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승진 기회도 늘어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신 민수와 수진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 출장이나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승진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며 커리어에 더욱 집중했어요.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팀을 맡게 되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바쁨이 오히려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등산이나 사진, 촬영 같은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홀로 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며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문화활동을 즐기며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태호와 지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호는 결국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지영은 청소용역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전의 안정적인 생활을 그리워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태호와 지영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들의 관계마저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면 태고와 지영은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현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